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10여일 차이를 두고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란, 이스라엘 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세계 정치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의회가 폐쇄되고 각국 정상들도 감염 우려가 커지는 등 각국 정치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6개 주에서 실시가 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하루 평균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쇼크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경제 뉴스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란은 이제 무방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반면에 철통 방역을 통해서 이 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국가의 선거 운명이 갈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0여일 차이를 두고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란, 이스라엘 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는 방역 대책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보인 건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부터 짚어볼게요. 왜 무방비 총선이 된 건가요? 네, 일단 2월 21일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즉 2명밖에 없으므로 이번 총선은 그냥 똑같이 치러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왼쪽 사진 보세요. 그러면 아니 2월 21일이면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 코로나 위험의 어떤 그런 그 우려가 높아진 그런 시점인데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세정제 하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밀집해서 저렇게 긴 행렬, 투표 행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방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2월 20일에 선거를 치르는데 좀 방역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방 언론들이 이렇게 좀 권고를 했는데 이란 대통령이나 이란 정부는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넣으려는 그런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논평을 해요. 즉, 이 서방의 우려를 도리어 총선에 이용을 합니다. 반미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이 지금 가장 실수를 한 건 이거예요. 이란은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금요일마다 큰 예배를 치르는데 바로 총선과 겹친 날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겹친 그날 금요 대예배를 그냥 강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이틀 후, 그러니까 총선 이틀 후까지는 약 한 43명 급증을 했는데 11일 후가 되자 2명에서 8천여 명이 넘는, 즉 초기에서 4,500배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십 명이 사진을 통해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총선이 치러지게 된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타냐후 이란 대통령은, 이란 총리는 전체 16,000여 곳의 투표소 중에 10개소를 따로 선별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은 따로 이 10개소에서 투표를 하라라고 지정을 했고요. 약 5,630여 명이 여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까 사진 아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 사진이 이제 이스라엘 총선 장면인데요. 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투표를 진행하는 사람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호복을 완전히 입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무슨 의료진이 아니라 사실은 투표를 이렇게 진행하는 요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투표소장 안으로 들어가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본인인지.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곳에 아예 투명한 가림판을 세워서 이 투표 진행 요원과 그다음에 이 고위험군 유권자들과 분리를 하는 그런 선별 투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선별 진료, 그러니까 이 투표하기 직전까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투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76명의 확진자입니다. 이란과 비교해 보세요. 이란은 아까 8,500여 명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76명의 확진자 수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총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됐다기보다는 유럽을 다녀온 자국민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염돼서 온 자국민들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줄을 서고 있고요. 선거 진행 요원들도 방역복을 입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할 때 이스라엘이 한국 입국자를 바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던 그 철두철미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으로 뒤바뀐 두 국가, 이란과 이스라엘을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글로벌 정가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장차관이 감염이 되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 폐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가 그야말로 글로벌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세계 정치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의회가 폐쇄가 되고 각국 정상들도 감염 우려가 커지는 등 각국의 정치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장관에 이어서 영국의 보건차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유럽 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즉,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총리거나 또 일반 평민이거나 일반 국민이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정말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WHO가 뒤늦게 지금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 이탈리아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이 지금 공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 특히나 이 각국의 수뇌부들이 또 전염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 같은 경우 보건부 차관 네이딘 도리스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도리스 차관이 여성의 날, 8일 여성의 날에 이 존슨 총리를 비롯해서 영국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이자 내각의 장관, 총리입니다.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BC 방송이라든지 영국의 언론들이 그러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묻는데 아직까지 영국은 또 이 검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관입니다. 문화부 장관인데 리에스테르 문화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언론에서 이제 그 프랑스 정부에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마크롱 대통령 테스트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고 하원 의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아예 의회를 폐쇄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의회를 폐쇄했고 12일에는 추가로 계속 연장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내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워싱턴 DC 정가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의원 6명, 네. 의원 6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자가격리를 스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래서 의회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연방의회를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헌정사상 미국도 처음 겪는 일이죠. 그런데 일단 낸시 펠로시 의장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의회를 폐쇄했을 경우, 비상 상황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자면 원격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의회가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라도 이렇게 폐쇄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는 이 예산안 심의를 우리는 거의 한 달 만에 하지만 그 나라는 거의 6개월 정도를 1년의 예산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역시 이 미국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건강해서 전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으므로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각국의 정치마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가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이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계속해서 좀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샌더스를 향해서 자신 있게 백악관 가는 길을 뭉치자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6개 주에서 실시가 된 민주당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6차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주 3개 주에서 버니 샌더스 이 상원 의원을 꺾고 또 승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굳혀지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분위기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결과가 참 중요한 게 첫 번째 양자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화요일까지는 아직 그 몇 명의 후보들이 계속 함께 뛰었다가 많은 후보들이 이쪽 우파 쪽에서는 중도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좌파 쪽에서는 스스로 사퇴하는, 워런 의원처럼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첫 번째 양자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미니 화요일이다라는 이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사실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6개 주에서 4개 주를 지금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4개 주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는 미국의 3대 경합주라고 해서 실제로 대선 본선에서 굉장히 늘 스윙 보터 지역이고 늘 경합을 벌이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 중에 첫 번째 승부가 이번에 갈린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에서 누가 이기느냐, 전체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샌더스를 바이든이 15% 이상 제쳤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본선에 갔을 때 바이든이 샌더스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승리를 바이든이 지금 가져갔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 경선 득표율 현황을 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시간, 미시시피 그리고 미주리주 3개 주에서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시간에서 53명의 대의원 수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주리에서는 60 의원 수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35명의 의원 수를 가져가게 됐고요. 미시시피에서도 역시나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3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경선 결과를 봤을 때 이 바이든 후보가 153명의 대의원 확보수를 가져가게 되면서 월등히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4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뒤처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버니 샌더스의 지지층은 젊은 층입니다. 고학력 젊은 층인데 이번 그 미니 화요일의 결과를 보면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거꾸로 바이든 쪽에서의 지지층은 흑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그 4개주 중에 미시시피라든지 미주리, 특히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흑인 남부 지역 흑인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흑인들 중에 86%가 바이든을 지지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기에 샌더스가 유리했던 것, 아이오와라든지 뉴햄셔,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이 경선이 시작될 때 유리했던 것은 그만큼 백인 지역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경선을 거듭할수록 바이든이 유리해지는 것은 이 백인 밀집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유색인종 들이 많은 전국의 이제 그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 서로 간의 지지층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곧 돌아오는 4개주, 17일 날 경선이 있는 4개주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6개주로 했는데 6개주의 대의원 수는 352명이었어요. 사실 주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대의원 수가 중요합니다. 1,900명을 누가 먼저 고지를 밟느냐, 전체 3,800 정도 되는 그 속에서 1,900,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일 날 경선은 57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샌더스, 이번에 17일 경선에서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온갖 올인, 그리고 완전히 올인을 하는 그런 그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10일 경선이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릴 정도로 또 상당히 중요했는데 추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3월 17일 경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 결과 저희가 기사로 만나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6면의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오일 쇼크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3월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달 1일에서 10일 하루 평균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쇼크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 수출 지표를 일단 먼저 봤을 때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기사는 관세청의 자료입니다. 3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런 그 결과까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1월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상당히 그 직전까지 굉장히 수출이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반짝 상승을 보이는가 싶더니 2월에는 또다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절대 수출액은 늘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 그러니까 지금 3월 들어서 1월부터 10일까지고요. 11.7%가 2월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를 보면 전년 동기비 2.5%. 수출액 전체로 봤을 때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업일수가 좀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비보다 그러니까 많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평균으로 다시 따졌을 때는 줄어들었다. 즉 3월 수출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조금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반등세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 올 상반기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은 수출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석유화 그리고 석유 제품의 월별 수출액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확실히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화 같은 경우에는 36억 달러에서 33억 달러 그리고 31억 달러까지 추락을 하게 됐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34억 달러에서 29억 달러까지 내려앉게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유업계는 수요 부진에 대응해서 정제 고정 가동률을 낮추는 등 비상
비상체제에 또 돌입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가 하락이 결국에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는 얼마만큼의 직격탄을 주게 될까요? 완전히 말씀하셨듯이 직격탄이겠죠. 네. 지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가 반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20%입니다. 그런데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양쪽을 다 합치면 15%나 돼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즉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는 국내 물가는 안정되겠지만 그러나 수출 두 번째 우리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과 섬유 제품에 완전히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내 업계의 어떤 수출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쨌든 적어도 상반기까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수출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제 오일 쇼크까지 덮쳐지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네 번째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계 그리고 문호조, 삼성이 결국에는 과거 경영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권고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준법감시위가 낸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준법위는 3개 항의 의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3개 항은 첫 번째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노동 의제인데요. 즉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노조 노사 상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된 문제,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경영진,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과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사과를 하고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보완책을 공표를 하라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승계와 관련해서 준법 의무 위반이 없을 것은 이제 공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다라는 관점도 있나 봐요. 네, 준법위를 설치한 처음의 목적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준법,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을 감시하라라는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과거를 두고 다시 사과를 하라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어떤 좀 본연의 어떤 목적과 다른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노조 문제에 관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그런 그 권고문은 이미 작년에 노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재론하는 그런 형국이 됐고 지금 결정적으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사과를 하라. 마치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못을 박는다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어떤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